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통찰력 네. 세계인간 소명TV 오늘 초콜릿 심리학. 네. 예.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시간이죠. 네. 오늘은 어떤 심리 실험 내지는 이론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예. 오늘은 그 데이비드 로젠한이라는 사람의 이 논문 이분이 쓴 이제 올린 제목이기도 한데요. 제정신으로 정신병원 들어가기라는 실험이자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연구를 오늘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제정신,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들어갈 네. 분이 아니었는데 네, 네. 스스로 들어가신 거죠. 네, 그냥 뭐 특별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정상이셨는데요. 정신병원에 대한 어떤 체계, 또 그 어떤 정신병을 이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일종의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시려고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조금 뭔가 비판적인 의식이 있으셨던 거네. 네, 그렇죠. 그죠? 예, 네. 궁금해서 한번 탐방 이런 게 그런 건 아니라 아니고요. 예. 정신병원에서 이제 어떻게 소위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이런 것도 의문을 제기하며 들어가셨다는 그렇죠. 거네요. 예. 예,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제 누가 정상과 비정상을 판단하는가 뭐 이런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요. 먼저 이제 데이비드 로젠한이라는 인물을 잠깐 소개해 좀 드리자면 1929년도에 태어나셔서 2012년도에 돌아가신 분이시고요. 이분이 이제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는데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게 이분이 그 심리학도 공부하시고요. 또 법학자이기도 하셨거든요. 두 개를 동시에 하셔서 이분이 평생 연구하신 거는 미국은 이제 배심원 제도라는 게 좀 활성화되어 있는데 배심원 제도에 대한 연구를 오래 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심리적인 이론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실제 어떤 법이나 판결에 적용할 때 어떻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가를 오래 고민하신 분인데 예. 화면에 나오시는 이분이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머리숱이 없는. 근데 이제 이 실험이 좀 오래된 실험이긴 합니다. 1972년도에 했던 실험인데 제가 이제 초콜릿 심리학을 아마 뭐 이후에 또 뭐 여름방학이나 또 2학기 때는 어떤 좀 주제를 가지고 좀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릴 계획인데 그 전에 조금 이렇게 심리학사에서 조금 중요한 것들을 좀 다루고 그렇게 하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실험이 뭐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뭐 스키너나 반두라만큼 엄청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실험은 아니지만 이 실험 자체가 실제로 어떤 심리학과 특별히 정신의학계에 변화를 꽤 많이 가져다 준 실험이라 가지고요.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선생님 쿵 소리가 들려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제 일반인 분들이시죠. 정신적인 어려움이 없는 분이 한 8분 정도가 모이셔서 이제 그 분들이 이제 그 학생도 계시고 심리학자도 계시고 화가도 있고요. 주부도 있고 소아과 의사도 있고 해서 오늘 아침에 목이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제 로젠한이란 이분 포함해서 8명이 이제 각자 다른 정신과를 찾아갑니다. 예. 이런 학생 심리학자 화가 주부 이런 분들이 모이셨군요. 네, 그렇죠. 예. 어떻게 모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모이셔서 8명이라고 해서 좀 소위 말해서 이제 의논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정신과를 찾아가서 이제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뭐 전혀 뭐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 쿵 소리가 들려요. 제 귀에 지금 쿵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냥 쿵 소리가 들린다라고 해서 이게 좀 독특한 증상이라서 근데 이제 한번 정신과 의사한테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해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분들이 8분 중에 7분에 대해서는 정신분열증이시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또 한 분은 이제 한 명 의사는 우울증이다. 좀 심각한 우울증이다라고 해서 어쨌든 8분 모두 다 정신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 화면에 나오는 요 병원이 그 8명이 입원했던 병원 중에 한 병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지내는데 이제 의사들 쿵 환청이다라고 해서 학문적으로 또 뭔가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나라고 해서 좀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정신병원에 이제 계시는데 정신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정신과 의사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정작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나서는 꾸미지 않고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속인 거잖아요. 근데 속이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지냅니다. 글도 쓰고 심지어 그분들이랑 이게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뭐 인상 상담도 해주고 아주 지극히 평범하게 지내고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이제 환청이 더 이상 잘 안 들립니다. 괜찮아요. 뭐 진행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이제 지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짓궂을 수도 있고, 이 특이한 실험을 왜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제난이라는 사람이 정신의학, 소위 말해 정신과에서 정신병 환자들에 대한 진단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이제 궁금했던 거죠. 예. 사실은 좀 의심이 됐던 거고요. 예, 뭐 그렇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잘 안 되는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있는데? 라는 걸 이제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봐서 거기 안에 정상적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한 8분 중에 한 7분 정도는 2주 뒤에 이제 일종의 일시적 정신 회복이다라고 해서 거의 판별을 받고, 이제 이 사람이 정상은 아닌데 예. 많이 돌아왔다라고 해서 나가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얘기 듣기로는 52주까지도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의사분들이 설왕설래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될 정도로,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한 평균적으로 한 2주 정도 있다 나오십니다. 예. 나오시고 이제 모이죠.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는데, 그렇게 나눈 거를 이제 정리해서 사이언스라는 유명한 이제 학술 잡지에 발표를 하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게 되죠. 거기 안에 내용에 보면 심지어 8명을 의사나 간호사 한 명도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확인을 하거나 이렇게 의심을 하거나 이러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작 한 몇 분은 그런 보고 했다고 그러는데, 정신과에 이렇게 있을 때 환자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있는데 한 며칠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정신과 환자분들이 그분을 보면서 당신은 미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보니까 뭔가 그게 있군요, 기준이. 예, 경찰이거나 아니면 일부러 들어온 거. 일부러 들어온 것 같다고. 교수라고, 교수지 관찰하려고. 들어온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한 2-3분한테 들었대요. 이제 각자의 참가자들이 8명이 다 들은 건 아닌데. 우리 그분들이 한번 뭘 감지했길래 그렇게 전칭하네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의사는 아무도 관심도 없고 뭐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정작 이제 환자분들이 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보고도 있고요. 그래서 사이언스에 이제 게재가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거죠. 이제 정신과 의사분들이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정신과 의사분들은 화가 많이 났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엄청나게 이제 비난도 받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뒤에도 조금 다루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요즘에 좀 구분을 약간 모호하게 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심리학과 정신의학을 약간 섞어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엄밀하게 보면은 심리학과 정신의학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면, 정신의학은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혹은 정서적인 문제 행동을 증상이나 이제 일종의 약간 의사분들이 감기에 걸리면 약 처방하고 하듯이, 이분이 뭐 이제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고, 증상 중에 하나가 편집증이고, 정신분열증이니까 요즘에 조현증이라고 하시는데, 조현병이고 하니까 이제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심리학에서 상담이나 심리치료 하는 것과 또 이제 정신과 의사분들이 정신의학에서 좀 환자분들에게 처치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죠.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 약물인데, 어쨌든 정신과 의사분들이 화가 나서 그 중에 한 분이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뭐 사실 근데 논란이 될 만도 하죠. 왜냐하면 가장 크게 이제 로제난 실험이 비판을 받았던 이유가 이제 그거거든요. 아니 솔직히 환자가 이렇게 속이고 작정을 하고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정신과 의사들이 다 우리는 그 환자를 믿은 거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당신이 다시 한번 보내봐라, 가짜 환자를. 그러면 우리가 판별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로제난 이분도 참 독특하세요. 이제 100명을 보내거든요. 이제 어떤 한 병원에. 그러니까 이제 보내봐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그 병원에 100명을 보내는 건데, 이번에 이제 역으로 100명을 보냅니다. 이번에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100명을 보내는데, 이제 거기 병원 의사와 관계자분들이 몇 주 지나서 91명의 가짜 환자를 우리가 찾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 당시 이제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제 오르내리고요. 그런데 로제난이 이제 여기다 대고, 나는 보낸 100명이
가짜 환자와 진짜 환자를 섞어서 보낸 게 아니라 진짜 환자만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분들이 또 뒤통수를 맞은 한 번 다시 또 쏘인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 펀치를 맞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후로 이 로젠한이라는 이분은 이제 정신과 의사분들에게 아주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예. 뭐 테러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지만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는데, 근데 이제 그 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로젠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비정상과 정상을 판단하는가, 그리고 판단하는 다음에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는가, 과연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이 다 비정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는 이제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그 요건 뭐 그냥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많이 다룰 수 있는 내용이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이 화면에 보신 이분이 그 미셸 푸코라는 분의 그 60년도 초반에 나온 책인데 관계 역사라는 책이 있죠. 그렇죠. 그 책에서도 물론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이분은 이제 정신과 의사분들이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초점을 맞췄다. 로젠한은 이제 관계의 역사는 조금 더 넓은 의미를 다루는데 이제 중세부터 쭉 다루기 내용인데, 관계 역사도 좀 이와 유사한 결의 얘기를 하고, 또 1963년도에 그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작품을 켄 키치라는 소설가가 쓰거든요. 요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 잭 니콜슨이라는 배우가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이제 요 영화도 나오고요. 요것도 이 주인공이 정상인이었는데 좀 문제가 많은 범죄자였지만 감옥에 가기 싫어서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말 이분이 이제 정신과 환자를 취급받고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권력에 저항하다가 결국에는 영화에서는요, 이제 죽죠. 죽고 이제 뭐 이제 정신병원에 있던 환자들이 이 사람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베개로 이렇게 죽이고 이런 장면도 나오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틀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누가 이렇게 판단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 로젠한은 조금 좁혀서 정신질환의 평가가 과연 지금 정확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던 거고요. 이 이후에 논란도 많이 되고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실제로 정신과 의사분들이 의식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도 서로 좀 이렇게 평가도 하게 되면서 이제 요게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요게 DSM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1, 2, 3, 4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편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에 가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면 심리 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검사하고 나서 선생님은 우울증이십니다. 선생님은 또 뭐 불안증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판별을 할 때 그 편람으로 쓰는 게 이제 DSM이라는 요 도구고요. 제가 예전에 심리학과 다닐 때 DSM-4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좀 여담이긴 하지만 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이제 그 환자들을 검사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DSM-4 요 네 번째 요걸 가지고 이제 했었고, 여기 안에 이 두께가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이 정도로 두꺼운데, 여기 안에 굉장히 다양한 증상과 그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고 검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매뉴얼이 아주 빼곡히 들어가 있고요. 현재는 이제 DSM-5까지 나온 상태라서 요게 지금 정신과에서 혹은 이제 심리학을 공부한 임상심리사들 중에서 정신과 어떤 그런 현상들을 판별할 때 이 DSM-4라는 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요게 굉장히 그 이후로 한 40년간에 50년 가까이 나름 또 정신의학에서는 이제 뼈를 깎는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실 뭐 DSM-4, 5 좀 보시면 뭐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진단지가 나와서. 근데 이 로젠한이 결국 이 실험을 통해서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병원 의사분들이 진단을 잘 못한다는 걸 드러내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진단지가 정확해야 된다. 정확해야 된다. 아니 이제 그 과연 그 정신병원 입원한 환자들을 어떤 근거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는가. 근데 이제 거의 정신과 의사들의 권위에 의존을 많이 했는데, 그 정신과 의사들이 그 판별을 하는, 이제 검사를 하는 그게 객관적이고 이렇게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거고요. 뭐 정신과 의사분들이 일 그만둬라 뭐 이런 차원은 아닌데, 좀 더 이런 어떤 검사나 그분들 판별할 때 좀 주의해서 조심해서 또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걸 체계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제난이 실제로 그런 점이죠. 그렇구나. 로제난이 혹시 뭐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미셀 푸코의 영향을 좀 받았다 이런 거를 좀 언급한 적 있나요? 그분의 어떤 그 자료나 말에서 미셸 푸코의 얘기를 언급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60년대 초반부터 70년대 한 중후반까지 좀 그런 흐름 속에서 이런 실험도 됐다라고는 평가는 받는데 본인이 막 그렇게 미셸 푸코를 이렇게 영향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푸코를 언급한 로제난이 그러니까 이 검사 이렇게 실험을 한 거랑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가는 사실 이게 권력을 향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오히려 보여주신 것은 로제난인 정상과 비정상을 잘 나눠야 된다. 이렇게 가면 이게 집단지가 되는 거라서 결이 조금 달라지는 거라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일단 그래서 이 로제난의 이 실험을 통해서 일단은 진단도 좀 디테일해진 게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사실은 그때 요 로제난 시대의 검사가 제가 알기로 DSM-1에서 2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었을 겁니다. DSM이라는 진단지가 있긴 했는데 그 DSM이라는 이 진단지가 정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요거 자체로 굉장히 매뉴얼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3부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 로제난의 실험을 통해서 그게 좀 넘어가고요. 로제난은 물론 이제 검사 체계에 대한 것들, 진단 체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그게 핵심이긴 했는데, 거기 정신병원에서 한 2주 정도 지냈던 사람들이 정신병원 안에서였던 그런 좀 지금 말씀하신 권력에 대한 폭력이나 얘기를, 그 얘기를 언급을 합니다. 이분도 법학자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좀 더 진단에 포커스 조금 맞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찾다 보면 로제난이 이 실험을 이렇게까지 하고자 했던 동기가 과연 그러니 진단을 좀 정확히 하라 인지 아니면 진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있는 그 권력들에 대한 하나의 조소인지 이건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아까 이제 미셀 푸코의 광기의 사실 미셀 푸코의 광기의 역사가 지향하고 있는 거는 진단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진단은 얘기를 하지는 않죠. 정말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왜 소위 이제 정신병원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제 과거에는 소위 이제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살았고 구분이 안 됐고 구분 자체가 안 됐죠. 그리고 그들이 던지는 메시지에 소위 이제 정상처럼 보이는 이들이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 많은 걸 배웠고 오히려 좀 미쳤다는 표현 자체가 진짜 누구의 기준으로 미쳤냐 했을 때 이분이 더 뭔가를 더 봤기 때문에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고 그렇긴 하죠. 광기의 역사 그 책을 보면 이렇게 정신병원에 누가 입원했는지를 다 조사하거든요. 이제 정치수용범. 그래서 누가 이제 정상이 아니라는 거를 규정지어서 그 사람을 이제 격리하면서 권력이 얼마나 또 작동하는가. 요 책, 그게 이제 고액을 많이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념의 어떤 미쳤음, 광기, 미쳤음, 정상 아님에 대한 좀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책이. 그래서 아마 이런 실험도 아마 또 하지 않았나 싶은 건데. 영향을 안 받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분 언급을 하지 않았다 뿐이고요. 물론 또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로제난이라는 이분이 그 평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했지만, 이제 그거에 중심으로 이제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평가할 수도 있고, 정신병이 있으신 분들을 또 판별을 못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그 정신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이제 태도가, 사람들의 태도, 또 의사들의 태도도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좀 남아있는데, 좀 뭐랄까,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 좀 이렇게 그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이제 동등한 인격체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좀 격리하거나 뭐 그런 대상으로 좀 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섬세하게 이렇게 살피거나 요런 부분들에 대한 게 분명히 좀 적었던 시대입니다. 이제 그 배경 안에서 이 진단에 대한 부분도 좀 함부로
이렇게 남용됐던 그러니까 게 있던 거죠. 어느 순간부터 정상이라는 범주가 뭐냐에 대한 것부터 나눠지는 게 이미 이게 권력이죠. 네, 그렇죠. 권력이고 그다음에 그럼 정상이라는 거를 나눈 다음에 정상이 아닌 애들을 자꾸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도 정말 폭력이고요. 네, 그렇죠. 이전에는 뭐 동네에 사실은 좀 바보 삼촌들이 있었죠. 네, 네. 근데 바보 삼촌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던 게 같이 품었고, 그렇죠. 네. 또 때로는 좀 역할도 있으셨고, 이분이 좀 그쵸 그분의 역할이 있었죠. 뭐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뭐 남들이 다 이렇게 잘 못하는 역할을 또 그분은 또 자기 수행도 해왔고 이렇게 나왔는데. 더 나아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그 근원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인간을 대하는 한 통념들이 향하고 있는 것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좀 이렇게 두 가지 섞여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어떤 분위기, 통념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관점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해한 구분할 거면. 좀 잘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진단지가 개발됐다.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우리 이후에는 좀 어떤 얘기를 더 많이 했는데 일단은 요 제정신으로 정신병에 들어가서 실험 이렇게 살았던 이런 실험은 권위 어떤 그 지적 권위, 전문가들의 권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잘 판단 내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 그들이 얼마나 참 이렇게 보편적인 기준 안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렇죠. 정상인들을 비정상이라고 그러고 비정상인들을 또 정상이라고 골라내는 이런 식의 어떤 조소를 겪으면서 이게 얼마나 권위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로제난이 이제 정신과 의사분들에게 당신들이 내리는 판단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맹신하지 마라. 위험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다라고 얘기를 좀 던졌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시장님은 데이비드 로제난의 이 정신병에 들어가서 실험했던 거를 한번 얘기하시면서 로제난 이후에 소위 이제 정신병의 진단에 대한 것들이 다 디테일해졌다라는 걸 보시면서 정신의학의 역사를 좀 오늘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유익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그래서 뭐 어떡할까요? 영상을 두 개를 좀 분리해 같이 가도 되나요? 같이 가도 될까요? 뭐 이렇게 큰 틀에서는 같이 가도 그러면 싶습니다. 정신의학의 역사가 이걸 로제난의 이 실험을 우리가 본 겸에 같이 정신의학의 역사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한번 좀 정리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1900년도 이후에 좀 이렇게 탄생을 한 학문이고요. 정신의학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고대부터 있었고, 이제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구분이 18세기 정도를 이제 기점으로 좀 구분을 하기 시작하는데, 18세기 이전에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읽으세요. 그럴까요? 왜냐면 너무 글을 잘 써오셨는데. 그럴까요? 너무 중요한 자료를 많이 갖고 오셨는데, 뭐 건너뛰어 설명하니까. 제가 이렇게 프린트물 읽은 거랑 막상 영상에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막 압축해서 하시려니까 아니에요. 이거 그냥 천천히 읽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요약을 잘해 오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의학의 역사는 일반 의학사와는 다른 맥락이 위치한다. 질병의 극복과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 같은 영웅담으로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면서도 가장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는 광인들, 끔찍하고 치욕적인 수용소, 뭐 냉온수 마찰과 전기 충격, 각종 쇼크요법 등 이제 저급하고 비인간적인 치료법까지 인간에 대한 의학의 시선이 이제 고스란히 드러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정신의학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정신의학이 좀 치열하네요. 그러니까 이 논쟁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조금 이렇게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소위 비정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 과연 이 방법이 정상일까? 이거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어떤 시선들이 계속해서 있다가 평가에도 반영되는 거고요. 18세기 말 이전까지 전문 의학부 분야로서의 정신과라는 것은 아예 존재를 하지 않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전의 광인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정신병 환자들 예전에는 광인이라고 했는데 각 가정이나 마을에서 알아서 여기 나왔군요. 처리가 되었고 그 17세기 이후에 등장한 정신의학은 17세기 이후에 이제 정신의학이라는 영역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대감금이랑 오명을 뒤졌으며 그 첫발을 내딛었다. 감금이면 예, 이제 그냥 격리시키는 거죠. 예. 조금 이렇게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다 싶으면 정상이라는 걸 기존이 좀 모호하긴 하지만 정상이 아니다, 이 광인이다라고 하면 그냥 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몰아넣는 수용을 한 거죠. 그 오명을 뒤집었으며 첫발을 내딛었다. 중세시대 의사들은 광인의 머릿속에 이제 광기의 돌이 있다. 다른 사람이다. 우리랑 다른 존재다. 라고 믿었고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정신병원은 베들레헴이라는 정신병원이 있었는데요. 베들레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들레헴은 아니고 베들렘이라고 해서 물론 거기서 약간 따온 것 같긴 한데 이름은 베들렘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게 기독교적인 말이군요. 약간 종교적인 말이군요. 예, 원래는 이제 성모 수도원 이런 그로 활용되던 곳인데 이제 조금 이렇게 귀화인도 수용하면서 6명의 광인도 함께 입수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그걸 묘사한 사진도 이제 그림도 여기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막 몰아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수용인 대부분도 이제 광인으로 바뀌었다. 물론 그 당시 평가입니다. 이름도 마전되면서 대혼란, 미친 곳, 베들렘이라고 하는 별칭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한 18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신병에 대한 어떤 인식이 크진 않았고 광인에서 그냥 이렇게 모여서 수용해 놓고 뭐 따로 돌봄이나 케어 이런 것도 별로 없으시고 그냥 수용을 해 놓는 거예요.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진행되다가 18세기에 이르러서 어떤 이제 일이 이제 진행이 되냐면 정신병원이 약간의 그 오락거리로 활용되기도 하고 눈요깃거리로 보시면 18세기 이래 정신병 환자가 머무는 병원 일종의 눈요깃거리로 전락하기도 한다. 펜실베니아 정신병원 같은 근대 초기 수용소는 화면에 나오는 요게 펜실베니아 수용소의 그림인데요. 차다운 관람객이 창문 쇠창살 사이로 들여다보고 손가락질하며 환자를 자극해서 놀리고 작은 창을 던져 묶여있는 환자의 발가락 사이를 맞추며 손재주를 뽐내기도 등 약간 동물원 비슷하게 이런 시대가 있었고 예, 이게 18세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동물원 지금 동물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안에 이제 뭐 요즘으로 치면 조현병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수용되어 계셨죠. 그래서 근대 초기의 정신병원 시체 공시소인 모르그와 더불어 당시 대중들의 오락거리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사실 그 정신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에 대한 인식은 크지 않았고요. 그냥 이때도 여전히 격리였죠. 그래서 이제 치료법 또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미약한 상태로 적용되는 일이 많았고요. 그래서 무리하게 치료하려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치료법 중에 하나를 보면 이것도 이제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 원통 안에 회자는 이제 환자를 앉혀놓고요. 찬물과 더운 물을 번갈아서 머리에 쏟아붓는 거죠. 이렇게 폭포처럼. 지금 보면 어이가 없을 정도이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방식이 많이 사용됐고요. 이후로 열치료법, 수면 연장법 계속 재우는 거죠. 또 전기 충동요법 요게 굉장히 많이 사용됐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비인간적인 이런 차원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효과도 어느 정도 본 게 있어서 저가 이게 약간 파블로프의 행동이랑 좀 다르게 이제 이게 그냥 여기 전기충을 쏘는 겁니다. 머리에 이렇게 꽂아서 뒤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광기적인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자극이 온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멈추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뇌에다가 전기를 흘려 보내는 거예요. 약간 전기 공급하듯이. 근데 이거는 우울증 환자에게 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거 이제 전기 충격을 좀 가하고 나면 어느 정도 완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맑게 돌아오는 거 봐요. 우울증에 약간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약간 매운 아구찜 먹은 거나 그런 건가요? 너무 문외한이기 때문에. 저도 이걸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서. 누구나 합니까? 큰일 나죠.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영화에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나오는 것 같고. 요즘 아주 흔하진 않은데 요즘에도 사용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전기 충격요법은 약이 등장하면서 프로자이라 약이 등장하면서 이게 사라지긴 했는데 저 아내가 예전에 일하던 병원이 종합병원인데 거기서도 이거를 가지고 의사분이 논문 컨퍼런스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했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어땠다. 제가 얘기 듣고 중세야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뭐 이게 공문 이런 게 아니고요. 약간 치료로서
뭔가 그 뇌에 네, 전기를 흘러보내는 거죠. 자극을 주나 네. 보죠. 메커니즘이 어떤지는 그 당시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뇌과학을 많이 그리고 이제 뇌엽 절제술이라고 해서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이건 좀 약간 좀 무식하게 좀 표현한 그림인데 여기를 절개해가지고 이걸 떼내거든요. 근데 이거가 로제난이 이 연구를 했던 그 1970년도에도 실제로 이거가 사용됐었습니다. 이렇게 뇌를 이렇게 여기 앞에를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멍해지죠. 멍해지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근데 그 당시 이제 로제난 때는 이제 코로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전두엽 떼냈거든요. 이때는 중세 시대인데 뇌를 절개를 했는데 이런 식의 이제 일종의 약간 고문 비슷한 방식으로도 정신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려고 했던 면이 있고요. 물론 이제 인도적인 시도도 있었습니다. 1793년에 프랑스 자코뱅 정부는 38세의 젊은 의사 필립 피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비네스트르 호스피스의 운영을 맡기고요. 이 필립 피넬이라는 사람은 이제 사람들의 어떤 정신 치유가 가능하고 인도적으로 돌보아야 된다는 개혁주의적 이상을 좀 가지고 수용소에서 감금되어 있는 게 그냥 격리가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된다, 활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환자와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치료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이 이제 필립 피넬의 그 당시 이제 그림이고요. 이분을 이제 근대 정신의학의 어떤 시작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환자를 그냥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를 일으키니까 격리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돌봐야 되고 치료하면 정상생활 가능하도록 봤던 이제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고요. 또 요 이후에 18세기는 그 이게 좀 저 이거 자주 찾아보면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싶었는데 온천도 많이 했다고 하고요. 온천이 이제 정신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이게 실제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온천 치료법을 이제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있었고요. 주로 좀 이렇게 찬물 더운 물 아까 해전 의자 찬물 더운 물 뭔가 이렇게 자극을 이렇게 뭔가 이 사람이 뭐가 무슨 그런 충격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전제한 건지 또 그거에 상응하는 뭔가의 충격을 자꾸 이렇게 하면 좀 약간 느낌 저거 같아요. 우리 옛날에 옛날 TV 안 들어오면 이게 탕 치면 다시 TV가 브라운관 그렇죠. 것처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한번 해보는 것처럼 어르신들은 우리 한국 거는 꼭 때려야지 들어온다 뭐 이런 식의 좀 이렇게 폄하하는 말씀도 있었던 건데 사람을 이렇게 탁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그런 느낌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그들이 어떤 메커니즘을 이렇게 되는가 보다는 해보니까 이것도 약간 경험적 온천에 이렇게 있는 분이 좀 약간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니까 좀 좋아지는 것 같아 라는 식의 좀 문제를 안 일으키는 것이 과연 좋아질까. 얌전해지는 거 그런 게 18세기, 19세기의 주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약간 이런 식이 있을 것 같아요. 얌전해지면 괜찮은 거죠.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진행되던 게 이제 근대에 들어가면서 이게 좀 바뀌는 게 이제 물론 본질적으로 달라졌나라는 좀 저는 의문이 좀 있긴 하지만 이제 좀 바뀌어지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진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소위 우리말로 이제 뭐 정상이 아닌 분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과연 어떤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수단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0세기, 19세기 말부터 20세기부터인데 이처럼 정신질환자를 감금하고 보호하기만 했던 정신의학의 과학에 이제 바람이 불어온 거죠. 이제 그래서 이유를 좀 알게 되고 이러면서 다는 뭐 많이 모르시지만 19세기 과학혁명이라는 물결은 틀이 잡혀가는 정신의학에도 흘러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이게 1세대 그 생물 정신의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1세대가 2세대가 있는데 1세대는 뇌 지도 같은 걸 그렸던 세대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뇌를 관찰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뇌 해부 하면서 뇌 지도를 그렸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게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인데 뇌 질병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지금처럼 뇌가 발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가 좀 빈약했고 또 이게 좀 정치적으로 좀 악용이 되면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마치 이 사람은 타고나게 이런 어떤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뭐 그 홀로코스트 같은 걸 할 때도 좀 이렇게 악용되고 했던 부분이 있으면서 이제 1세대 생물 정신의학은 막을 내리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2세대로 유전학이랑 양리학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세대 생물 정신의학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죠. 비상하기 시작해서 초기에 정신약물이 단순한 신경안정제의 기능을 담당했다면 뇌과학의 성과들,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양리학을 발전하면서 정신약물학이 선택적 치료, 그러니까 그냥 약물 주어보고 안정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울증이 있을 때는 요약, 그다음에 편집증이 있을 때는 이런 식의 약들로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이후에 이제 그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더라라고 하면서 그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던 환자들이 이제 사회로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지금도 보면 그 아주 심각한 수준, 이제 자기를 자해한다든지, 막 다른 해친다든지, 통제가 안 되거나 통제가 안 되는,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 실제로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조현병, 제 주변에도 제가 조현병 환자분들을 몇 분 이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이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좀 지내시다가 조금 이렇게 내가 위험하다라고 하면 병원에 연락을 해서 스스로 이렇게 입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감지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본인이. 예. 아, 요럴 때는 꼭 이게 터지더라고요. 조금 그게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스스로 조금 들어가서 관리를 받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후로는 이제 약이 발전을 하면서 이 약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그래서 예전처럼 정말 그 무슨 고문 아니야 싶을 정도의 그런 좀 무식한 방식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지금 2세대는 2세대 그 어떻게 보면 생물 정신의학의 흐름이고요. 약으로. 그래서 화면에 보신 이 약이 프로작이라는 약인데 이 프로작이라는 약이 거의 그 아주 그 이 2세대 그 이런 어떤 그 생물 정신의학을 대표하는 약인데 이게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정신의학 어떤 그 정신적인 어려움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이제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 치료거든요. 이제 물론 원인 자체를 없애주진 않죠. 뭐 남편의 외도 때문에 우울해졌으면 남편이 계속 외도하고 있으면 그 자극은 계속 오니까요. 근데 이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아주 효과적인 약으로 프로작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 근본 문제는 안 바뀌는데 그래서 2차, 3차 문제도 터지면 안 되니까 우울감이 있으셔서 또 위험해지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울한 상황을 겪게 되면 이분이 이제 어떤 신경 전달 체계나 뇌의 어떤 기제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어느 정도 연구한 다음에 그거를 차단하는 이제 약들을 많이 투약을 하게 되면서 현재 이 정신의학에서 이 약물이 가장 큰 이제 소위 말해 대세이고요. 물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과연 바뀌었냐라는 좀 의문이 있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약의 어떤 기술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야 훨씬 비약적인 발전이 이뤘죠. 그리고 좀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이제 돕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정신의학이 약에 좀 많이 의지를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약이 좀 남용되는 경우도 있고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근데 아니 정신과 의사분들이 함부로 약을 처방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럼요,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좀 약을 처방을 해서 이게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사실 그 체계가 다 모르지만 또 약이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어떤 몸과 뇌와 신경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제 단지 이제 뭐 이제 좀 상담이나 또 이제 저 좀 더 기독교 목사 이런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1차 원인이 있고 그 1차 원인을 대하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가 있고 근데 이것이 오랫동안 방치될 때 저는 신체적인 영향도 미쳤을 때 그때 이제 약적인 요소가 그걸 좀 완화시켜 주면서 좀 근본을 치료할 수 있는데 너무 이제 이게 약이 이제 모든 구원자 개념으로 돼버리면 또 이 근원 자체는 그러니까 그런 좀 저는 질문이 드는 거죠. 이게 질문이 되는 건 뭐 정상 저는 또 이렇게 목회 저쪽이 아니니까 질문 던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사실은 정신과 약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경향도 있으시고 약을 그렇게까지 남용하지는 않으시고 주로 의사를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요 프로작이라는 약을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그 미국에서 이게 굉장히 한때 남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먹을 수도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내가 좀 우울하다 싶으면 프로작 사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지금은 뭐 미국도 그렇게 하진 않는 초기에 이제
제약회사들의 어떤 또 힘이 세지고 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조절을 하긴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약이 그렇게 오남용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현재 이 정신의학의 어떤 흐름 중에 이제 이 약으로 이제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통해서 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관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예를 들면 지금 일종의 어떤 정신의학이나 정신병원에 누구를 환자로 과연 규정 지을 것인가의 기준과 또 그 기준이 상당량 어떤 권위, 의사의 권위에 의존해서 좀 불분명한 것도 있겠다라는 그 데이비드 로제난의 의문 속에 또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그 뒤로 조금 더 진단하는 것이 많이 발달됐다가 오늘 그냥 우리 정신의학의 역사를 보여주면 끝나는 건지 여기서 우리가 조금 크리스찬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걸 보면서 처음에 저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이 정상과 비정상을 이제 왜 사람들이 구분을 하려고 하는 걸까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어릴 때 보면 동네에 바보형이라고 이제 불렸던 그런 분들이 한두 분 계셨거든요. 누나도 있었고 이제 돌아다니고 이제 돌아다니고 머리 꽃 꽂는 걸 많이 상징을 하는데 그 누나는 꽃을 꽂고 다니지는 않으셨는데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근데 이제 돌아다니고 제가 빵 터졌어요. 돌아다니고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돌아다니죠. 근데 지금은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놀지 않는데 예전에 저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 이렇게 그냥 공터에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꼭 보면 저도 우리가 놀면 우리랑 같이 많이 놀아줬어요. 나는. 옆에 이렇게 계세요. 계세요. 그리고 누가 우리 공격하려고 형이 막 지켜주고 있어요. 약간 형이나 덩치가 크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어떤 친구가 선물 받았다면 공원 하나 가져왔는데 이렇게 갖고 놀다가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면 저희는 이렇게 해도 안 하는데 그 형은 이렇게 가서 이제 주워주고 주워주고 맞아. 물론 좀 생각해 보면 좀 미안한 형이긴 해요.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런 형인데 그때는 약간 좀 있었어요. 놀리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도 좀 있고 좀 심하게 놀렸던 애도 있고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이 바보 형이 왜 말씀드리냐면 이 정상과 비정상을 이제 구분을 할 때, 이건 넘어가지고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을 할 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해서 얼마나 이제 기능적이냐가 그런 것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의학에서도 심리학에서 좀 그런 게 있는데 현재는 이제 어떤 그런 뭐 외부의 판단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좀 삶을 사는 게 어렵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좀 어려움을 주고 라고 하면 이게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러면 요 부분은 이제 약간 정신병, 비정상 이렇게 판별을 하는데 그게 상당량 기능적이죠. 기능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조현병 이렇게 정신분야증 저한테는 형님이신데 이제 아는 형님이신데 한 두 분 정도 계시고 또 동생도 한 분 있고 한데 근데 이분들 이렇게 보면 그냥 같이 있고 이렇게 관계 속에 있으면 뭐 그렇게까지 이상하진 않으시거든요. 그럼요. 그냥 이렇게 좀 뭐랄까 반응이 조금 이렇게 둔한 면은 있으신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위해를 끼치는 건 아니신데 이분들이 이제 그럴 때는 좀 표현이 그런데 거추장스럽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사를 그때 이제 그 형님 이사하는 데를 이제 간 적인데 이사를 하는데 이 형님 이제 반응이 느리니까 이제 덩치가 크시거든요. 근데 이제 힘을 좀 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이사하는 아저씨들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파악이 기능적으로 빨리 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겉보기에 멀쩡하신데 이렇게 그래서 왜 보면 이제 이사하시는 분이 저기 사장님 저것 좀 조금만 도와주실래요 하잖아요. 이제 근데 이분이 이렇게 못 알아듣고 이렇게 있으니까 약간 이러다가 뭐지 이러면서 좀 비키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느낌을 감지하셨나 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그런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약간 좀 약간 화가 나서 이제 맞아요. 그분 모시고 이제 그분이 카페 이제 데려다 놓고 좀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좀 이렇게 이분이 어떤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런 사회 환경에서 기능적이지 않은 분을 비정상으로 좀 몰아가는 실제로
또 그 환경이 제공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느껴졌던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정상과 정상을 구분을 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사회의 시스템, 질서를 유지하고 그러네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좀 분명히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이제 말씀하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떤 그런 기능적인 효율적인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있고 푸코가 얘기했던 관계역사처럼 뭔가 이렇게 그 권력에 저항하는 자들을 좀 이렇게 그런 광인으로 몰아갔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근데 이제 질서를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약간의 그 좀 사회적인 틀에서 그렇다면 그 개인에게 적용을 해봤을 때는 낯선 것에 대한 불안을 이제 해소하기 위한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랑 닮지 않고 다르게 행동하시는 분들을 향한 불안, 그렇죠. 그거를 좀 요즘에 볼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생각하면서 어떤 게 떠올랐냐면 요즘에 이건 초등학생들도 입에 심심치 않게 오르는 단어인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는 단어를 자주 쓰거든요. 이게 미디어나 어떤 드라마, 영화의 영향도 있을 건데 이게 사이코패스나 요즘에 또 소시오패스 이런 분들을 연구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연구하신 분이 미국 분이신데 이분이 이 사이코패스 연구하시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게 뭐가 있냐면 사실 이 사이코패스를 연구할 때 이 대상이 많지를 않았거든요. 많지 않죠. 주로 뭐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주로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 연쇄살인범 이렇게 또 함부로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좀 결여되고 타인의 고통이 좀 둔한 면이 있더라라고 하는 게 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분도 이 사이코패스를 용어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계속 조심조심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마치 그 사람을 이제 낙인 찍는 것처럼 사용될까봐 그런 걸 좀 굉장히 조심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 용어가 좀 너무 이렇게 편만하게 사용되면서 애들끼리 약간 농담이긴 한데 애가 좀 약간 좀 뭐 이상한 행동, 야, 너 사이코패스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자신이 어떤 예측하기 어렵고 뭔가 좀 낯선 뭔가 행동을 보일 때, 근데 그것을 좀 이렇게 구분짓고 좀 경계하기 얘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이제 그냥 뭐 그런 면되고 저런 면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갈등도 생기고 좀 같이 이렇게 또 조화도 이루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어떤 낯선 것에 대한 불안도 좀 작용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만 그냥 덧붙이면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냥 저도 이제 하나의 정리 개념인데 그 사람은 정말 다양하게 태어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이런 방향으로 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야라는 범주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범주 안에 일본 뭐 산업혁명 이루어지고 분업화된 공장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국가 산업이 국가 경제가 생기는데 일하지 않는 이들은 뭐야? 그래서 실제로 정신병 오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때는 또 엉뚱한 데 보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람은 늘 그러니까 어떤 국가 권력이든 어떤 권력이든 늘 사람은 일해야 돼라고 규정짓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이들을 향해서는 2차적인 폭력이 가해지면 거기서 벗어나는 이들은 이미 열이거나 열이란 표현이 어떤 거를 더 많이 감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매운 거를 있죠. 먹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 잘 먹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매워도 나 너무 매워서 못 먹어 하는 사람은 그 매움을 강력하게 느끼는 더 예민함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매운 걸 먹었을 때 더 많이 고통스러운 게 정상이죠. 어쩌면 그 사람이 너무 탁월한 거죠. 매운 걸 그렇게 센 걸 먹어도 괜찮은데? 라고 하는 거가 오히려 더 비정상인데 그러나 이제 잘 견디고 효율적으로 살고 기능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정상으로 규정 짓고 그렇지 않은 잘 못 따라가는 이들은 이제 비정상으로 규정 지으면서 2차, 3차 폭력이 생기면서 이들이 더 정신이 더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갖고 오신 자료 보시면서 옛날부터도 이런 광인이 있었다는 거 제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과연 이게 정상이 아니냐가 아니라
오히려 더 뭔가를 감지하신 분이겠다. 뭐 푸코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더 감지했기 때문에 정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당연히 아프고 그걸 이렇게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걸 이제 하나의 어떤 기능적인 체계로 몰아가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게 과연 영상을 끝에 들으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청년들 상담하다 보면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본인이 경쟁과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시장 구조 안에서의 뭐 이렇게 소통하고 상호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에 유독 여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직장생활 다 잘하는데 유독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과연 그게 잘못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다른 쪽에 또 감각이 발달하는 면도 있으시죠. 그러면 자기에 맞게 그 삶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정상이라는 그 범주 안에 자꾸 머물러다 보니 자기 안에 그 예민하고 예민함에 다르면 연약한 그 측면을 간과하다 보니 그게 덧나서 나중에는 소위 그토록 원하는 정상적인 삶도 못 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굳이 오늘 뭐 정신의학의 역사나 이 정신병원의 어떻게 뭐 이런 부분뿐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구분해내는 가운데 정상 범주에 들어오는 애들은 끊임없는 아까 말한 것처럼 비정상 범주가 될 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죠. 그게 이제 국가가 또 그렇게 몰아가고 제시해주고 틀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막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분들을 향해서 정상처럼 바꾸려는 그 요소가 이게 근대 교육과 어떻게 맞물리는가도 되게 한번 궁금해요. 교육에도 약간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럼요. 교육에도. 그래서 그냥 이게 오늘 우리 뭐 정신의학의 역사로 정도만 정리한다면 너무 이게 또 우리는 동떨어지 또 좀 잘못하면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까를 좀 하나 더 본다면 조금 범인이 어떤 소위 보편적인 범주 안에 잘 못 들어온다고 했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 본인에 맞는 삶을 그냥 살아야죠. 우리 저희 동네 어렸을 때 같이 있었던 동네 우리 형 우리끼리 막 바보 형 그런데 왜 바보 형 그랬냐면 고등학생 나이인데 학교 가야 될 순간에 안 가서 바보가 된 건가? 뭘 너는 해야 돼. 안 하니까 바보야. 그런 면도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너는 지금 고등학생인데 왜 이 꼬마애들과 놀아? 고등학교가 할 일을 해야 돼. 꼬마애가 노는 게 좋은데 꼬마애가 놀기 때문에 바보가 된 거고. 그렇죠. 그런 거죠. 아까 말했죠. 빠르지 않아서 바보가 된 거고. 그래서 그것만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인데 계속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되는 기능적인 압박들이 비정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로즈난 실험을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면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뭐 교회에 좀 적용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건데 로제난과 그 8명의 분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거기 안에서는 직업이 정상으로 살았고요. 계속 이제 어필을 했거든요. 이제 나는 괜찮다라고 어필을 했는데 이 8명이 공통되게 한 얘기가 아무도 얘기를 안 들어주더래요. 거기 의사, 간호사, 그 누구도. 오히려 그 같이 있는 환자들이 얘기를 들어주더래요. 근데 보면서 약간 감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삶의 결들과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 사람이 얘기해봐 어떤 그런 이유들을 좀 들어주고 그래서 그런 면이 있구나를 좀 알게 되면 이 함부로 비정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이걸 말씀하시는 걸 효율성으로 너무 이렇게 가르다 보니까 그냥 그 됐어 너는 비정상이야 이게 쉬워 편해 이런 식으로 좀 나아가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조금 다르게 좀 이야기를 듣고 어떤 그 인격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교회는 한 사람이 어떤 이렇게 본인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아픔과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걸 다 어떤 뇌의 문제로 보지 않죠. 일단은 이게 꼭 기독교의 시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은 모든 사람은 다 약한 부분을 갖고 다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근데 그 약하게 태어난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자극이 돼서 그게 더 이상 어떤 본인의 컨트롤을 놓칠 때 그때 사실은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디 밥 먹는 집 방석에 앉아서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면 다리가 저릴 수 있잖아요. 꽤 오랫동안 앉아 있어요.
또 일어나다 보면 또 이게 휘청거려요. 네. 다 그렇게 보여요. 정상적으로 안 보고 보여요. 그 부분이 계속 오랫동안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가 다 있는데 복합적이죠. 예. 그게 어떤 뇌의 자극만 갖고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당연히 이제 기독교적인 시각으로는 다 아시겠고 그래서 네. 오히려 이제 정상과 비정상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그런 강력한 권력이 있고 오히려 우리가 그렇다고 이제 좀 뭐 어떤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향해 너무 낭만적으로 대하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도움이 그분들이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일상적으로 하시기에는 너무 삶이 관계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뭐 옛날에는 같이 뭐 밤매러 나가고 같이 이렇게 공동체라는 게 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더 많이 고립되는 거예요. 네, 출근해야 될 그렇죠. 순간에 출근 못하고 네. 공부해야 될 순간에 공부 못하면 또 고립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맞춰서 좀 사실은 너무 낭만적으로 대하는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치료도 필요하고 그런 공간도 필요한 건 맞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을 대하고 인간이 왜 비정상처럼 보이는가에는 네. 저는 분명히 스토리가 사연이 있다고 네. 보고 예, 어떤 단순한 화학적이거나 정기적인 뭐 화학적인 요법으로만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네. 저희 생각이죠. 오늘 사실 양이 좀 많았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어떤 네.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신념 태도도 있었고 네. 그러나 또 이제 정신의학에는 또 네. 어떻게 좀 흘러왔는가 그래서 오늘 좀 양이 많았는데 그래도 되게 오늘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또 좀 더 아닙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죠. 드릴 말씀 예, 다 예.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주 독특한 실험을 네. 우리 또 시장님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로제안의 네. 제정신으로 이제 정신병원에서 들어가서 네. 생활하면서 진짜 정상과 비정상을 판단하는 그런 권위자들이 갖고 있는 허점을 네. 통해 이제 이후에 진단 체계도 발전했지만 소위 비정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 그런 모습들에 대해 우리의 어떤 신념과 태도를 네.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오늘 네. 뭐 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제가 보기엔 요거는 좀 이래로 끝내야 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상과 비정상이 있는데 이게 사회 통념상 우리에게도 벌어진 일들이 많아서 그럼 제가 지금 기회가 혹시 되신다면 조금 더 갖고 오시고요. 제가 리스트 중에 하나 있는 게 아까 목사님께서 그 교육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요거와 똑같지는 않은데 좀 그 비슷한 실험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거 한번 양이 좀 많은 거여서 예.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조금 더 좀 더 깊게 들어가거나 지금도 깊이 들어왔지만 조금 더 다르게 볼 수 있고 또 다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을 갖고 와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할까요? 네, 예, 그래서 정말 이제 비정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의 편견에 대해 한번 의문을 제기한 데이비드 로젠안의 이제 어떤 실험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예, 초콜릿 심리학 11회 이렇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